이 사진에 나온 분들이 혹시 가족분들이세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미선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할머니의 의아한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럼 넌 내 손자 준호란 말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충격과 기쁨,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무료이니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연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요양원의 복도에는 아직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75세의 김순옥 할머니는 작은 침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습관이 할머니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창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낡은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이 라디오가 유일한 벗이었죠. 스위치를 켜자 익숙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하루라니 언제부터 하루하루가 이렇게 차갑고 외로웠던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남편 박동식 씨는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셋 중에서 큰아들과 둘째 딸은 연락조차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 명절 때나 안부 문자 하나씩 보내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특히 막내딸 박미선 생각이 날 때면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살이던 미선이는 어린 아들을 두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손자 준호는 겨우 5살이었죠. 엄마, 나는 이런 삶 못 살겠어요. 애는 엄마가 키워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미선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를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결국 준호는 보육원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할머니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어요. 울며 불며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던 준호의 작은 손길,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할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생각을 했어요. 미선이를 너무 엄하게 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자유롭게 놔뒀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딸은 떠나갔고 손자마저 잃어버렸죠. 요양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늘 같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서 죽 한 그릇을 천천히 먹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면회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순옥 할머니에게는 그런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옥 씨, 오늘도 라디오 들으실 거예요? 간병인 김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걸요. 라디오에서는 가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는데 그럴 때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었던 노래들,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동요들이 생각났거든요.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요양원 앞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었어요.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여름에는 봉선화와 해바라기가 피었죠. 할머니는 그 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꽃들도 제때 피고 제때 지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녁 시간이 되면 할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손자, 손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옥 할머니는 그저 라디오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웃음소리, 남편과 함께했던 정겨운 저녁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미선아, 너 어디서 뭐하고 사니? 준호는 잘 자라고 있을까? 답 없는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지만 꿈조차 찾아오지 않는 밤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챕터 새로운 요양보호사의 등장.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아침, 요양원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순옥 할머니는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온다는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들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별로 관심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깊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는 눈이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이준호입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돌보게 되었어요. 준호는 할머니 앞에서 깍듯하게 절을 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예의 바른 모습도 그렇고 특히 그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었어요. 그의 손길은 다른 간병인들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세심했죠. 할머니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가족의 손길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그런걸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탁자 위의 낡은 라디오에서 잠시 멈췄어요.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나 봐요.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준호의 관심에 조금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업무적인 대화만 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옛날 노래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작은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구나요. 저도 옛날 노래를 좋아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셨던 노래들을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젊은 사람이 왜 옛날 노래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표정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다시 할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식당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드실까요? 보통 할머니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으로 가겠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걸음이 느렸지만 할머니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맞춰주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도 준호는 할머니가 앉을 자리를 미리 정리해주고 식기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배치해 주었습니다. 이준호 씨, 참 세심하시네요.
옆 테이블의 박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그의 말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업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 같은 것 말이에요. 오후에 할머니가 창가에서 쉬고 있을 때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는 물 한 컵과 함께 할머니의 상비약을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약을 먹는 동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 정원의 꽃들이 예쁘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저 코스모스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의 옆 얼굴에서 깊은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 헤어졌거든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요.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투가, 심지어 손의 모양까지도 어딘가 낯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는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준호가 마지막 순찰을 하며 할머니의 방을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틈으로 할머니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잠이 안 오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져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할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잠깐 있어 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준호는 조용히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도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요양원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의 세심한 돌봄에 만족해했지만 유독 순옥 할머니에 대한 그의 관심은 특별해 보였어요. 아침마다 할머니의 방을 가장 먼저 찾았고 저녁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떠셨어요? 준호가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준호 씨는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똑같이 돌봐드리고 있어요. 다만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 보여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또다시 할머니를 부축해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어르신,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가 할머니의 밥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길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준호 씨, 혹시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군요.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할머니 연세 정도 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어르신들을 뵈면 더 정성껏 돌봐드리고 싶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구나. 그래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는구나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오후에 할머니가 라디오를 들으며 쉬고 있을 때 준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어르신, 이거 드려보세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꿀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서 꿀차를 우려왔어요. 목에도 좋고 몸도 따뜻해질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직원들은 정해진 간식 시간에만 차를 가져다 주는데 준호는 할머니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가 미안해하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꿀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준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꿀차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였지. 특히 막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막내딸 미선이 생각이 났거든요. 준호는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막내따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표정이 슬퍼지시네요. 많이 그리우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소식이 없어요.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건강하기는 한지,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준호의 위로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럴까요? 나를 그리워하기는 할까요?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을 했어요. 할머니의 저녁 식사를 챙겨준 뒤 침대 옆에 앉아서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기 시작한 거죠. 어르신, 어깨가 많이 결리셨죠? 이렇게 해드리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돌봐준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을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마치 내 손자가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준호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해주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준호야. 덕분에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준호가 나간 후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왜 이 사람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 할머니는 준호의 눈빛을 떠올려 봤어요. 깊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움이 서려 있는 그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어린 손자가 나타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왠지 준호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꿈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렇게 평안한 밤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준호가 요양원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순옥 할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준호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준호 역시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준호가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준호는 혼자서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할머니의 작은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액자에 머물렀어요. 그 액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3명의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특히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준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설마.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는 분명히 어머니 박미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설마. 그때 할머니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준호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할머니의 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가족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르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분들이 혹시 가족분들이세요? 할머니는 준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렇지. 우리 가족 사진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준호는 사진을 할머니에게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막내 따님 맞으세요? 그의 손가락이 어린 미선이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미선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막내 따님 성함이 혹시 박미선이세요? 준호의 질문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막내 이름을 알고 있니? 혹시 미선이를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저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박미선 씨가 버린 아이입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마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20년 전 5살 때 어머니가 저를 두고 떠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박미선이었고 저는 이준호입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손자, 준호란 말이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할머니. 순간 할머니의 가슴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든 거죠.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자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정말 내 준호가 맞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것, 손을 잡고 공원에 가던 것, 모두 기억해요. 할머니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맞구나. 내 준호가 맞아. 그때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서.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그때 할머니 혼자서는 어려우셨을 거라는 걸.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손자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자랐어요. 미선이는,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니? 연락하고 지내니? 할머니의 질문에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니요. 어머니와는 연락이 없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더욱 슬퍼했어요. 딸도 잃고 손자도 잃었는데 이제 손자는 찾았지만 딸은 여전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너는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니? 설마 일부러.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연이었어요. 이 요양원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할머니가 계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낯익다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내면서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유난히 잘 돌봐준 거구나. 할머니가 이제야 이해했다는 듯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먼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고 확신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20년 만에 만난 손자,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손자가 혼자 겪었을 아픔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와 준호가 서로를 알아본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쁨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준호는 20년 만에 찾은 가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몸이 무거웠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손자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동안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거든요. 준호 역시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볼 때도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할머니를 대해야 할지, 지금까지처럼 요양보호사로서 돌봐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손자로서 다가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식사하러 가실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식당에서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식사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옆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재빨리 다가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고 곧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일단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할머니는 침대로 옮겨진 후에도 계속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 아니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어젯밤부터 쌓인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날 오후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준호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나타나서 오히려 할머니를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다만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는 평생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보육원에 보냈는지.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할머니를 보니까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구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젊었으면 널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준호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저를 보육원에 보내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단다. 그리고 미선이. 내 어머니 생각도 많이 했어. 내가 있었다면 미선이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 결국 내 잘못으로 너도 잃고 딸도 잃은 거야. 할머니의 고백에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를 많이 찾았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찾아다녔죠.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원망하니? 내 어머니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요. 할머니는 준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어요. 분명히 어릴 때 떠난 아이였는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자라있다니. 준호야, 너는 정말 잘 자랐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의 말에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뭐든지 말해봐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할머니의 진짜 손자로 살고 싶어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손자로요. 할머니는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평온한 시간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할머니와 준호가 서로를 알아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도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날씨가 좋은데 정원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구나. 요즘 방에만 있었더니 답답했어. 두 사람은 천천히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팔을 살짝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준호야,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언제만일까?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공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비둘기 모이도 사주시고 그네도 태워주셨죠.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 넌 그네를 너무 좋아했지. 더 높이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스며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시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준호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술에 의존하며 살았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상처를 잊으려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죠.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술을 끊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죠.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때예요. 할머니는 준호의 의지력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분들이 제 손을 붙잡으실 때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된 거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만난 거죠. 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낯익으면서도 따뜻한 느낌.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안정감이었어요. 할머니도 고백했어요. 나도 그랬어.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단다.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물어봐도 될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봐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왜 저를 두고 떠났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이는 참 복잡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자유롭고 싶어 했거든. 결혼도 너무 일찍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어. 할머니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미선이 혼자서 널 키우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때 내가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핑계일 뿐이야.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지. 미선이가 한 일은 잘못된 거야. 할머니도 그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고, 준호는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어머니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준호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남을 원망하지 않다니.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기억이 저를 지탱해 준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읽어주셨던 동화책 생각을 했거든요. 할머니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런 기억이 도움이 됐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해님 달님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 기억해. 넌 그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 읽어줄까? 준호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좋겠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준호에게 어릴 적 즐겨 들었던 동화를 읽어주었어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할머니도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준호야. 이제라도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게 될 것이었어요. 할머니와 준호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 오후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요양원 현관 쪽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김순옥 할머니 말이야. 날카롭고 거친 여자 목소리였어요. 할머니와 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설마, 미선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호도 긴장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할머니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문 앞에 선 여자는 분명히 박미선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기억하는 25살의 미선이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선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정말 내가 맞니? 미선은 할머니를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20년 만에 딸 얼굴도 못 알아봐요? 준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릴 적 기억 속의 어머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삭막하고 거칠어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할머니가 말하려 했지만 미선이 말을 끊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도 급해서 온 거예요. 엄마, 나한테 돈 있죠? 미선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라 돈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돈? 무슨 돈 말이니? 미선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됐든 돈이면 돼요. 당장 1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엄마 통장에서 뽑아주세요. 미선아, 엄마는 요양원비로 겨우겨우 지내고 있어. 그런 큰 돈이 어딨겠니? 할머니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미선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든 좋으니까 돈 될 만한 걸 내놔요. 진짜 급하다고요. 그때 미선의 시선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준호에게 머물렀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요양보호사?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준호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뭔가 낯익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준호? 미선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렸어요. 20년 만에 마주친 모자의 재회였지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지냈어. 그보다 넌 여기서 뭐해? 엄마를 돌보고 있는 거야? 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미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난 너와 할 얘기 없어. 이제 남이니까.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미선은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 준호가 다시 말을 걸려 했지만 미선이 손을 휘저었어요. 그 소리 하지 마. 난 20년 전에 이미 포기했어. 넌 이제 내 상관 아니야. 그냥 남이고. 준호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은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엄마, 어쨌든 돈은 줘야 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니? 그건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돼요. 미선이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는 딸의 변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선아, 엄마한테는 정말 그런 돈이 없어. 용돈도 겨우겨우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와 미선이 동시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안 돼. 할머니가 말렸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필요하시다면. 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내 돈은 받지 않을 거야. 난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 그 말에 준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라도 주세요. 그것도 돈이 되잖아요. 할머니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준 유일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미선아. 이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니? 어차피 엄마한테는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미선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선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매정해졌니? 예전에 내 딸은 어디 갔니? 그때 준호가 일어서서 미선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절함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잖아요.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미선이 화를 냈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대들 거예요. 당신은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겁니다. 미선과 준호가 서로를 노려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준호와 미선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원하는 돈은 정말로 없어. 하지만 이 반지라도 가져가렴.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빼려고 하자 준호가 말렸어요. 할머니, 안 됩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준호야. 물건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단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할머니의 손을 밀쳐냈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엄마도 아들도 다 소용없어. 미선아. 할머니가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선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도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미선의 마지막 말과 함께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도 잃고 이제 또. 준호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하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선이는 내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식사도 거르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지만 할머니는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준호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생각에는 미선이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 변한 거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괴롭힐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연락조차 하지 않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 주는 거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준호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준호가 방에 들어오자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산책하러 갈까? 정원을 거닐며 할머니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 미선이는 미선이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거겠지. 나는 너무 매달리려고 했던 것 같아.
준호는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하지만 준호야, 넌 다르잖니?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곁에 와줘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꾸나. 준호는 감격해서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앞으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래, 우리 서로 지켜주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준호를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요양원 원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할머니와 준호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입맛이 돌아온 듯 맛있게 드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할머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할머니께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잖아요. 밤이 되자 준호는 평소처럼 할머니의 방을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동화 읽어드릴까요?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제일 좋아. 준호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 옛적에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내가 곁에 있어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준호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에요. 창밖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늦게 찾아오지만 찾아왔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법이니까요. 수진이는 당신 친딸이 아니에요. 검사 결과도 조작된 거라고. 전 남편의 잔인한 거짓말이 성우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외칩니다. 진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는데 조작된 게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 내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았다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야. 전 남편이 실토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도 되겠니? 성우가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네, 아버지. 수진이 50년 만에 그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제부터 본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박성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화재 경보음에 깨어나던 몸이 이제는 바닷바람 소리에 반응하며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경남의 작은 어촌 마을, 인구 500명이 채 안 되는 이곳에서 성우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침마다 그는
이 집에서 방파제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성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익숙해진 지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아내 영숙이와 사별한 후 이곳으로 온 게 그만큼 됐으니까요.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동하고 연기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서 때로는 답답할 정도였죠.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성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생긴 주름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낚싯대를 손질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사람들과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기도 하고 가끔은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성호의 표정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장롱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곤 했거든요. 그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다 달아있는 아마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앨범이었어요. 성호는 그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성호와 영숙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 다 20살 초반의 앳된 얼굴로 웃고 있었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 그리고 신혼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성호가 진짜 찾는 건 맨 마지막 페이지에 홀로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50년 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 아기는 너무 작아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성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성호는 사진 속 아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23세 성호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고, 갓 결혼한 아내는 몸이 약해서 출산 후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했거든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은 늘어만 갔고 결국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입양이었습니다. 아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고아원에 맡겼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은 평생 성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있었나? 성호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앨범을 넣어두었어요. 이런 일상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성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성호의 전부였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쓸쓸하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노년의 시간들이었죠. 8월 말 기상청에서는 연일 태풍 경보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한반도를 강타할 거라는 예보였죠. 성호가 살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번 태풍은 정말 세다더라. 마을 이장이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대피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집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간 온갖 위험한 현장을 누빈 몸이라 이 정도 태풍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쯤부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랑살랑 불던 바람이 점점 강해져서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혹시 모를 정전에 대비해 랜턴과 양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수가 이런 날엔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숙이는 태풍이 오면 항상 걱정이 많았거든요. 창문마다 신문지를 붙이고 비상용품을 미리 챙겨놓곤 했었죠. 저녁 6시가 넘어가면서 태풍은 본격적으로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해졌고 빗소리도 천둥 소리처럼 시끄러워졌어요. 성우는 안전을 위해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9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 소리도 아니고 빗소리도 아닌 마치 동물이 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지? 성우는 귀를 쫑긋 세우며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어요. 소리는 집 앞쪽 바다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려니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분명히 동물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성우는 우비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풍 속에서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소리는 방파제 쪽에서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방파제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고 하얀 무언가가 물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성우는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봤어요. 그러자 그게 강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하얀 강아지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방파제 주변을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놈, 어디서 왔다가 이런 꼴이 됐나? 성우는 주저하지 않고 방파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소방관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때릴 때마다 물이 튀어올라 성우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강아지가 떠내려가는 방향을 예측하며 위치를 잡았어요. 이놈 가만 있어. 아저씨가 구해줄게. 성우는 파도의 리듬을 읽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큰 파도가 지나간 틈에 재빨리 손을 뻗어 강아지를 낚아챘어요. 잡았다. 강아지는 물을 많이 먹었는지 기운이 없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성우는 먼저 강아지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성우는 수건으로 강아지의 젖은 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안전하다. 성우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다뤘습니다. 털을 닦아주다가 성우는 강아지 목에 걸린 목줄을 발견했어요. 빨간색 목줄에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명패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주인 이수진, 연락처 10-1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손이 멈췄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스쳤거든요. 수진, 이수진. 성우는 그 이름을 몇 번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자신이 입양 보낸 딸의 이름도 수진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따뜻한 수건에 쌓여 점점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우유를 데워서 강아지에게 먹였어요.
강아지가 우유를 핥아먹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날이 개면 주인에게 연락해줘야겠다. 성우는 명패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작은 명패 위에 이수진이라는 글씨가 유독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성우는 강아지 곁에 앉아 밤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일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강아지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몸은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어젯밤보다 훨씬 기운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성우를 반겼습니다. 잘 잤니? 이제 집에 가고 싶겠구나. 성우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성우는 명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성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하얀 강아지 키우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우리 보기를 보셨나요? 여자의 목소리에 급작스레 설렘이 섞였어요. 네, 어제 태풍 때 바다에서 구조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성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를 만날 장소로 제안했어요. 그곳이 찾기도 쉽고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시간은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지만 성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자신도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성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강아지를 돌려주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긴장됐거든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성우는 강아지를 안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테이블 5개 정도가 있는 소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성우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빨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강아지를 무릎에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강아지는 편안해 보였지만 성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는 보통 정도였고 단정한 차림새에 얼굴은 단아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듯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여자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무릎 위에 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가? 여자가 다가오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확실히 주인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자는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성우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여자가 웃을 때의 표정, 특히 눈가의 주름과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우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어제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강아지를 무릎에 올리고 성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수진. 그 이름이 성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박성우입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성우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제 태풍이 정말 심했는데 위험하셨을 텐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소방관 일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좀 익숙해요. 성우가 대답하자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소방관이셨다고요? 정말 멋있으세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 수진의 목소리에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성우는 은근히 수진의 신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저는 어릴 때 입양됐거든요. 그 순간 성우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살짝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셨겠네요. 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성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이 웃을 때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수진의 왼쪽 귀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치가 50년 전 기억 속 아기와 똑같았거든요. 정말 많이 닮았다.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어르신. 보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천만에요. 보기도 이제 괜찮아 보이니 다행이고요. 성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이 강아지를 안고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끔 이 근처에 오시면 들러주세요. 보기 안부도 궁금하고요. 네, 꼭 그럴게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성우에게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성우는 창밖으로 수진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수진과의 만남이 끝난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수진이 웃을 때의 눈매와 귀 밑에 작은 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국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장롱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손전등을 켜고 마지막 페이지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점, 정말 똑같아. 성우는 사진 속 아기의 귀 밑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50년 전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우는 우연을 가장해 수진이 있는 곳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그 근처 카페들을 하나씩 찾아다녔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바다양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수진이 성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보기 찾으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준비해 줬어요. 그날부터 성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수진도 성우를 반가워했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없으세요?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은?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양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정말 혼자라는 것,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고등학생 아들과 둘이 산다는 것. 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올해 18이에요. 이름은 민준이고요. 수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26에 낳은 아이라 이제 제법 컸어요. 성우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수진이 지금 44살이라면 50년 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카페에서 우연히 수진의 전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수진이 카페 밖에서 한 남자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성우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 상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성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15년 전쯤 소방관으로 일할 때 출동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장 화재였어요. 야간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우가 그 남자를 구조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나중에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성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의 상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수진과 그 남자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남자가 수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고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어요. 양육비는 이미 다 줬잖아.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카페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 남자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성우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수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혹시 나가서 도와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괜히 나섰다가 수진에게 민폐가 될까봐 참았어요. 다행히 10분 정도 후에 남자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전 남편이 자꾸 돈을 요구해요. 이혼할 때 정리는 다 했는데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성우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런 힘든 일들을 혼자 겪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앨범을 꺼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수진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의 전 남편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그 사건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성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시내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쪽 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병원 직원이 설명했어요. 혹시 한쪽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개인 소지품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수진 몰래 검사를 받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진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성우는 평소처럼 카페에 갔습니다. 수진이 사용한 커피잔에서 채취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나 살펴봤어요. 하지만 막상 그런 행동을 하려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성우를 닮은 구석이 있는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소년이 수진에게 인사했어요. 민준아, 어서 와.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분이 보기 구해주신 할아버지야. 민준이 성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성우는 민준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젊은 시절에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마의 형태와 걸음걸이가 비슷했어요. 학교 끝났니? 수진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성우는 민준과 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다정한 모자 사이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항상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혹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성우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카페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수진의 전 남편이 얼굴을 새빨갛게 달구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수진. 남자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친아버지라고?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웃기지 마. 내가 나 몰래 친부 찾으러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저씨,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일 안 해요. 이 녀석도 모르는구나. 남자가 비웃으며 성우를 가리켰어요. 너 내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소방관이야.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남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때 그 사람이 맞았던 거죠.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나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15년 전 공장 화재 때 말이야.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 전 처의 친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우와 전 남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요. 성우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차근차근은 무슨, 너 이 여자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남자가 성우를 노려봤어요. 성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잖아. 며칠 전부터 병원에 전화해서 친자 확인 검사 문의한 거 다 알고 있어. 남자가 폭로했습니다. 수진이 성우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남자가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입양 보낸 딸을 우연히 만났다고?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 카페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민준이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눈매가 젊은 시절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검사를 받아봅시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검사는 무슨, 이미 내가 알아봤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너 50년 전에 딸 하나 입양 보낸 거 맞지? 그 딸 이름이 수진이었고, 수진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민준이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성우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알려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나가주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남자는 비웃으며 카페를 나갔고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수진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서며 모든 게 틀어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진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성우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연히요. 어서 들어오세요. 성우는 서둘러 수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풍날 강아지를 구조하면서 목줄의 이름을 봤던 것, 수진을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귀 밑에 점까지. 50년 전 사진에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귀 밑을 만졌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아니, 운명일까요? 그때 일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성우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23대 일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성우는 50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부부, 아내의 산후조리 비용, 늘어나는 빚, 그리고 결국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도 몸이 너무 약해져서.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고아원에서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평생 후회했어요.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행복한지, 원망하고 있는지. 원망.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나한테 뭔 문제가 있었을까? 성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친딸처럼 사랑해주셨고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고마워요. 성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준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없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잠깐 나와 있어. 곧 들어갈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민준이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이야기 중이야. 그럼 나도 갈게. 주소 보내줘.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분 후 민준이 성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인 거 맞아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단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받아봐요. 그게 맞다면. 민준아. 수진이 아들을 말렸어요. 아니야, 엄마.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라면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 성우는 민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외손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남편이 어떻게 이 일을 알았을까요? 성우는 그제야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혹시 병원에서? 민준이 추측했어요.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성우 씨죠? 수진이 전 남편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수화기를 든 채로 수진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협박조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말이에요?
50년 전 일 말입니다. 당신이 딸을 입양 보낸 진짜 이유 말이에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오후 2시 방파제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남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누구였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전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수진과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면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요? 50년 전 일에 대해 뭘 안다는 건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그때 보기가 다친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니? 아빠가, 아니, 그 사람이 일부러 보기를 바다에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준의 추측이 세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성우와 수진의 만남까지도.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우체함에서 한 통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의뢰했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성우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 그 순간 성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5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된 거였습니다.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성우는 서류를 들고 바로 수진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성우는 수진의 집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성우를 보자 수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이걸 보세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말이네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어요. 성우도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늦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과 만나실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봐야겠어요. 뭔 말인지 들어야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안 돼요. 혼자 오라고 했어요. 성우가 만류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네요.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인 거네요. 민준아. 성우가 손자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많은 상처를 줬단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손자를 둔 게 꿈만 같았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성우는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어요. 방파제에 도착하니 수진의 전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왔군요. 남자가 성우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죠.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바다에 던지고 성우를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뭘 말이에요? 50년 전 당신이 수진이를 입양 보낸 진짜 이유 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으니까. 거짓말. 남자가 소리쳤어요. 당신 아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잖아요. 뭐라고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는 당신 친딸이 아니에요.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라고요. 남자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 조작된 거예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제가 병원 직원에게 돈을 줬거든요. 왜 이런 짓을?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요. 친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유산이라도 남겨받으려고 했던 거죠. 남자가 계획을 털어놨어요. 성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수진이가 당신을 정말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성우가 간신히 물었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수진이 진짜 아버지예요. 당신 아내와 찍은 사진이죠. 성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아내 영숙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이건 어떻게?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공사장에서 다쳐 누워있는 동안 당신 아내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남자가 잔인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50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 며칠 전부터 느꼈던 벅찬 감정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에요. 돌아보니 수진과 민준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 저 사람이 협박용으로 만든 거라고요. 뭐? 성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진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조작된 게 아니었어요. 수진의 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들켰군.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수진이 울면서 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돈이 필요했거든. 내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았다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야. 남자가 실토했어요. 성우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결국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것. 이제 끝났어요. 성우가 수진의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는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도 되겠니? 성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은 오래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 성우는 바닷가에서 민준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직접 만든 연이 파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자유롭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더 높이 올려봐요. 민준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높지 않니?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볼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바닷가 벤치에서 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장 찍은 후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액자에 넣어두려고 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드세요. 수진이 성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그래도 될까? 너무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니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어색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도 이제는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성우는 보기를 만났습니다. 그 작은 하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성우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보가, 너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구나. 성우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태풍 속에서 구한 강아지가 5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으니까요. 수진의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 찍은 성우와 수진, 민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식탁 상석에 성우를 앉혔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수진을 보며 성우는 뭉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준이 성우에게 학교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수학에서 95점을 받았더군요. 우와, 정말 잘했구나. 성우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우리 민준이는 똑똑하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많이 다그쳤거든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성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곁에 있어줬다면 수진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같은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수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맛있다. 네, 어머니. 영숙이가 해주던 음식 맛이 나는구나. 성우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양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웠는데 혹시 모르게 입맛이 비슷한가 봐요. 수진도 신기해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는 소방관 시절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고 수진은 민준을 키우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민준은 학교 친구들과 할아버지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소방관이었다니까 완전 부러워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니? 성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신 분인데요. 민준의 대답에 성우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성우는 수진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민준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생각했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한가. 성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끔 궁금했어요.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고 싶다.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계세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준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내일도 오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 내일도 올게. 성우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성우는 거실 장롱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우리 딸 찾았어.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자랐더라고. 성우가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손자도 있어.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리고 성우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50년 만에 앨범에 새로운 추억이 더해진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는 달빛이 영롱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속에서 50년간 맴돌던 회한이 파도처럼 잦아드는 것을 느꼈어요. 태풍 속에서 건져 올린 건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잃었다고 믿고 살아왔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우의 남은 인생에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함께할 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